한국에 대한 아주 놀라운 분석이 공개됐습니다. 무려 3시간짜리 하버드 강의 전체가 오로지 한국만을 다뤘다는 사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버드 교수는 치밀하게 분석한 뒤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한국을 위한 일입니다. 그날 강의에서 공개된 한국인만 몰랐던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00억 달러.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칠판에 이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놓고 천천히 돌아서서 70명의 학생들을 한 명씩 둘러봤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옆 친구에게 뭔가 속삭였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30년간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교수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작은 국가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캐나다 공군 전체를 사고도 돈이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 200개국이 아닌 딱 하나의 나라에서 매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줄에 앉은 붉은 머리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매년 100억 달러를 한 나라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기가 막힌 명분까지 만들어냈죠. 트럼프는 역시 뼛속까지 사업가입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를 완벽하게 역이용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긴장 지역들이 점점이 박힌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지금 세계는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가 영토 포기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넘어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각한 곳이 바로 여기죠. 저는 지휘봉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가리켰어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당장이라도 총성이 울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중국 어선들은 매일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긴급 출동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중간줄에 앉은 안경 쓴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낸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놀라운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한국, 일본, 대만이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인 대만은 물론이고 최전선에 있는 일본에게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에게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비싼 청구서를 날렸거든요. 뒷줄에 금발 학생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대만 문제라면 대만이나 일본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한반도에 있는 한국이 가장 비싼 돈을 내야 하죠? 한국이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펜을 천천히 내려놓고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질문을 조용히 던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만만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대만을 둘러싼 싸움에서 한국이 가장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최신 뉴스 헤드라인들을 띄웠어요. 격렬한 톤의 기사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무릎 꿇리기 위해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센카쿠 열도 갈등 때문이죠. 일본 여행과 유학 비자도 사실상 막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베이징에서는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공안에 의해 무대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의실 중앙에 앉아있던 베이징 출신 유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심각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했어요. 경제적 목줄을 죄기 시작한 거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같은 핵심 히토류 원소들의 수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원소들이 없으면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도 풍력 발전기도 만들 수 없거든요. 양국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은 중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들이 매일 대치하며 당장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 상태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중국 어선 50여 척이 일본 영해를 집단 침범하는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어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 이어지는 남서 제도 전역의 대한미사일 부대 배치를 가속화하며 대중국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고요. 중국의 히토류 보복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양국의 최신 군사배치 현황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중국은 푸젠성과 저장성 연안에 동풍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했고, 일본은 맞대응으로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어요. 양국 모두 상대방을 겨냥한 무기를 하루가 다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중국 내 모든 일본인들에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2명 이상 동행하라는 긴급 권고를 내렸어요. 상하이와 베이징의 일본인 거리에서는 일본 상점 간판을 때려 부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상 냉전을 넘어 준전시 상태나 다름없죠. 저는 학생들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군비 경쟁을 벌이는 이 두 거대한 경제 대국 중 과연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이 서로 발목을 잡으며 수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붓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잎이 튀기는 싸움의 진짜 승자는 중국도 일본도 아니에요.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제3의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금발의 미국인 학생이 코웃음을 치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뭔가 비겁한 약자의 꼼수 같아 보이는데요. 강대국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구석에서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과실만 주워 먹는다? 그런 식으로 얻은 성과를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편견 어린 시선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한국을 숨은 승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운이나 꼼수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스크린을 전환해서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최신 배터리 공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자본은 겁쟁이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쟁 위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을 피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기술력이 검증된 공급망을 찾았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남은 선택지가 딱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선업의 극적인 반전을 보세요. 중국 조선업은 지난 10년간 저가 공세로 한국을 맹렬히 추격했어요. 2015년만 해도 중국의 신규 수주량이 한국을 위협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대형 선박을 발주하는 글로벌 선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언제 전쟁터가 될지 모르는 중국 조선소에 자신들의 귀중한 배를 맡기겠어요? 더군다나 중국 연안 조선소들은 대부분 군사적 요충지 근처에 있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지정학적 위험이 통제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거제도와 울산, 목포였죠. 지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도크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주문으로 향후 5년치까지 완전 매진 상태예요. 두 번째는 더욱 아이러니한 배터리 산업입니다.
저는 토요타와 혼다 로고 옆에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로고를 나란히 띄웠어요. 미국과 일본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싶어 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움직임은 더욱 강해졌거든요.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어요. 일본 역시 기시다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경제안보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화면에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생겼어요. 중국을 빼고 나면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유럽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미국은 테슬라 정도만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용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기술력이 중국을 능가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변화를 보세요. 토요타는 오랫동안 자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고집해왔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토요타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렉서스 전기차 모델에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혼다는 더 과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기업의 오랜 우방이었던 파나소닉을 뒤로하고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총 44억 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는 한국 배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되었음을 방증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1990년대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에 밀렸던 일본이 이번엔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었던 한국과 손을 잡는 게 중국과 거래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에요. 제너럴 모터스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오하이오주에 32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지었고, 포드는 SK온과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각각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결국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할수록 한국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아시아계 학생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적대 국가의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그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폭탄을 싣고 다니는 꼴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시장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중국인들이 일본 차를 때려 부수고 일본 화장품을 불태우는 장면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저는 화면에 놀라운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중국 내 한국 브랜드들의 매출 증가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부터 보시죠. 사실 완성차 분야는 제한적이에요. 현대차가 2022년 일본 시장에 재진출한 후 2025년 상반기에 438대를 팔았거든요. 전년 대비 신기록이긴 하지만 독일 3사가 일본 수입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급성장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화면을 바꿔 더 극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 업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급증했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2025년 전체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국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결정타였어요. 타오바오 같은 중국 최대 여행사들이 일본 단체 투어를 전면 취소했거든요. 그 결과 2025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50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9% 급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구매 패턴이에요. 11월 첫 3주 동안 명동 의류 매장에서 중국인 구매액이 전년 대비 126%, 성수동 매장은 89%나 늘었어요. 화장품 매장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듯 구매해서 매장이 항상 북적이는 상태고요. 저는 편의점 데이터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매출도 폭증했어요. 홍대와 강남 같은 관광 밀집 지역의 매출이 11월 첫 3주 동안 166.2%나 늘었거든요. 잡화점에서는 뷰티와 퍼스널 케어 제품이 최근 2개월간 관광 지역 점포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저는 이 변화의 구조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2024년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42% 급증했는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브랜드를 구조적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일본 대표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매장을 30%나 줄이는 동안 한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저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2025년 11월 27일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K뷰티 수출 목표를 150억 달러로 설정했거든요. 청주 오송의 클린 화장품 산업화 지원센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K뷰티 집적단지도 2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한국은 경제적으로 더 큰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한국 뷰티 기업들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더욱 개선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동남아시아로 넓히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저는 첫 번째 사례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을 보세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일본제 무기는 평화 헌법 때문에 수출 제약이 심하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죠. 그런데 딱 맞는 나라가 있었어요. 화면에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제와 호환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배달 가능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올해 필리핀은 한국산 FA-50 전투기 12대를 계약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30억 달러 이상 한국 무기를 수입했어요. 베트남은 어떨까요? 이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죠. 베트남은 K9 20문을 주문했어요. 남중국해 대비 육군 현대화를 위한 계약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더욱 극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급박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선택한 건 독일제도 프랑스제도 아니었어요. 한국제였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218대를 한 번에 주문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예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계 학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폴란드가 왜 검증된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독일은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도 주저했던 나라거든요.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런 나라의 무기를 믿고 쓸 수 있겠어요? 반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며 70년간 실전에 대비해온 나라예요. 무기의 실용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 있죠. 저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갔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했어요. 미국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이나 반도체 규제 완화 같은 경제적 혜택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있어요. 동시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한한령을 슬그머니 풀고 한국 기업 제재를 완화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지금 양쪽 거인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최상의 외교적 위치에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춘 후 학생들을 둘러보며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틈에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표정을 바꾸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트럼프라면 혹은 시진핑이라면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혼자서 배를 불리는 이 얄미운 나라를 그냥 두고만 볼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며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위험평가라고 적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사이익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위험 요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류비와 에너지 함정이에요. 동중국해의 긴장은 한국 수출입의 생명선인 주요 항로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지금 한국 무역량의 60% 이상이 이 해역을 통과하거든요. 해상 운임이 폭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한국 같은 수출 제조업 중심 국가는 바로 치명타를 입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홍해 위기 때를 기억해보세요.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느라 해상 운송비가 5배까지 뛰었어요. 만약 동중국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급망의 연쇄 폭발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그 히토리로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목이 졸려요. 글로벌 공급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미노 효과를 설명하며 계속했습니다. 네오디뮴이 없으면 스마트폰 스피커를 못 만들어요. 디스프로슘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가 안 돌아가죠. 중국이 이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막으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저는 결론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필요한 건 치밀한 줄타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챙기되 외교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실패한다면 한국은 숨은 승자가 아니라 고래 싸움에 터진 첫 번째 새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중앙에 앉아있던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이 손을 들고 비웃듯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새우일 뿐이에요. 중국이 마음먹고 히토류 수출만 끊어도 한국 산업은 바로 마비됩니다. 그게 무슨 승자예요? 줄타기 하다가 떨어질 운명이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무시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가 뭐라고 답하려는 찰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후드티 차림의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계지만 절대 과장 없이 미국인으로서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뒤를 돌아 중국인 유학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중국이 히토리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에 한국이라면 떨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학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리를 끊어서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다면 그 순간 알리바바의 서버가 멈추고 텐센트의 클라우드가 다운되며 중국산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올스톱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반박하려 하자 한국계 학생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물론 중국도 저가형 칩은 만들죠. 하지만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반도체는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중국의 정보기술 산업 자체가 하루 만에 붕괴돼요. 그 학생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신에 차면서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텐센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심지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도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라 서로의 급소를 움켜쥔 상호확증 파괴 체제예요. 저는 그 학생의 열변에 감탄하며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킬 스위치라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서로를 견제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반도체라는 21세기형 핵무기로 전 세계 강대국들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기가 되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자기 집의 전기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와 같거든요. 한국계 학생은 더욱 열정적으로 두 번째 논증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뼈아픈 교훈들을 통해 철저하게 학습했어요. 2017년 사드 보복 때는 한국마트 112개 매장이 일시에 문을 닫았고 한국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는 전국의 화물차와 건설 장비들이 멈춰 서면서 물류 시스템이 마비 위기까지 갔고요. 그 학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강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오히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경제 구조로 탈바꿈시켰어요. 고통스러운 백신 접종이었던 셈이죠. 저는 학생의 놀라운 통찰력에 맞장구를 치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최근 5년간 공급망 다변화 현황이 상세한 지도와 함께 나타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하지만 매우 기민하게 생존 전략을 재편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 필바라 지역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철광석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LG화학은 아르헨티나 염호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직접 투자했고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 비중을 전체 생산의 40%까지 늘렸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청주와 이천 공장을 증설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수치들을 연달아 제시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2012년에 26.8%에 달했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023년에는 19.4%로 급감했어요. 7.4%포인트 하락이에요. 반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전략 물자 비축량이에요. 과거 3개월치에 불과했던 핵심 소재들을 지금은 12개월치까지 쌓아두고 있어요. 요소, 황산, 플루오린화수소 같은 필수 화학 원료들 말이죠. 저는 학생들의 놀라는 표정을 보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췄어요.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독자적인 경제 고속도로를 여러 개 뚫어놓은 거예요. 중국이 하나를 막으면 다른 길로 우회하고 또 막으면 또 다른 길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저는 학생들을 향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21세기형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이쪽 저쪽 비위를 맞춰가며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멈춰서면 자국의 핵심 첨단 산업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무서운 구조를 만들어버렸거든요.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은 하겠지만 절대로 한국과의 동맹을 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대중국 반도체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거든요. 시진핑이 일본을 때리면서도 한국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국계 학생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결론지었습니다. 이 학생의 말이 100% 정확해요. 지금의 한국은 위태로운 줄타기 고개사가 아닙니다. 양손에 미국과 중국 모두의 경제적 급소를 쥐고 있는 21세기형 균형자예요. 강의실 뒤편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졌어요. 한국을 더 이상 약소국으로 얕볼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안경 쓴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 그렇게 강력한 실세이고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면 대체 왜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이 그것도 가장 비싼 방위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받는 건 결국 한국이 돈줄일 뿐이라서 아닙니까? 저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껐다 켰다 하며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학생, 혹시 자동차 보험을 들어본 적 있나요? 페라리의 보험료가 높습니까? 아니면 20년 된 낡은 중고차의 보험료가 높습니까? 그 학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페라리겠죠. 가치가 높으니까요. 저는 박수를 치며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보험료가 돌멩이보다 비싸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가치 없는 물건에는 비싼 보험료를 매기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에게 날아든 가장 비싼 청구서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골드 멤버십 카드입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를 나란히 적었어요. 일본은 방패입니다. 한국은 창의자 대장간이에요. 저는 칠판에 이 두 개념을 크게 적으며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본은 확실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방패이자 미군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요. 오키나와 기지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600km, 괌까지는 2400km의 전략적 요충지죠. 미군 전투기들이 연료 보급 없이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예요.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보세요.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했거든요. 과거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미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했고 조선업은 한국에 완전히 밀렸어요. 자동차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더욱 결정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 재구조 때문에 공격용 무기 생산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만들 수 없고 항공모함도 경항모 수준에 그치죠. 최근에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오는 것뿐이에요. 자체 생산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이들이 없으면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자체가 작동 불가능해져요.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에서 검증받았고 한화 시스템의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 300km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죠. 저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보세요. 한화 시스템은 연간 1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듯이 현대전은 결국 포탄 소모전이거든요. 일본은 이런 대량 생산 시설 자체가 없어요. 저는 실전 경험의 중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무기들은 모두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언제든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일본의 자위대 장비들과는 실전 준비도 자체가 다른 수준이에요. 저는 결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 전쟁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빨리 무기를 공급하고 누가 더 빨리 파손된 함정을 수리하며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려면 미국도 물량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맹국은 한국뿐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전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동맹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전략적 위치는 좋지만 실질적 전쟁 수행 능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떨어져요.
저는 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핵심을 찔렀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하는 100억 달러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에요. 미국의 쇠퇴한 제조업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군수 지원 업무를 너희가 대신 책임져라는 일종의 안보 하청 계약금이자 프리미엄 동맹 수수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청구서도 없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이에요.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부자 나라거든요.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5천 달러로 세계 27위에 올랐어요. 동시에 북한과 대치하는 지정학적 특성상 안보 위기 의식도 가장 높은 나라고요. 트럼프의 비즈니스 논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너희는 돈도 충분히 있고 기술력도 검증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미국이 없으면 밤잠을 설칠 만큼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프리미엄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춘 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가난하거나 전략적으로 쓸모없는 나라였다면 트럼프는 청구서를 보내는 대신 그냥 미군을 철수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철수 운운하면서도 절대 실제로 철수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가성비 최고의 군사 파트너를 잃는 순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구멍 뚫린 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국제사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점심값을 내라는 건 당신이 그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국이 받은 청구서는 그들이 이제 미국의 보호 대상을 넘어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강의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과거 제가 초정받았던 백악관 행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하나 말씀드리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와인잔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이었어요. 갑자기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국가안보회의 고위 참모가 제게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시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어요. 그는 돔 페리뇽을 몇 잔 마신 듯 취기가 올라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아주 거만하고 솔직한 본심을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그 참모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미국이 왜 굳이 그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동맹국들 눈치를 계속 봐야 합니까? 제조업 리쇼어링에서 공장을 싹 다 미국 본토로 가져오고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자꾸 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죠.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의 낮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자의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었거든요. 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유롭게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당시 제가 했던 반박을 차근차근 재현했습니다. 참모님,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들을 실제로 가동시킬 숙련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수만 명은 대체 어디서 데려오실 건가요? 한 명의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필요한 고순도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전기차예요. 대용량 배터리는 어떻게 조달하시겠어요? 미국 서부의 조선소들은 이미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해군 이지스함 수리와 유지 보수는 어느 세월에 새로 도크를 건설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그 참모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묘사했어요. 참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공동화되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던 순간을 극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참모님, 우리 미국이 3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도 복구하기 어려운
그 완벽한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이미 완성된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다행히 존재합니다. 버리기는요? 오히려 우리가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참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샴페인 잔을 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강의실에 시원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은 아름다운 꿈이지만 한국 같은 동맹은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절대적 생명줄입니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결론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100억 달러 청구서는 한국을 겁주거나 벌주기 위한 일방적 폭탄 선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서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다 낼 리는 없죠. 이제는 한국도 미국과 동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래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